66 세정 선생은 자신의 은색 세단을 몰고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다. 수십 년간의 고된 노동이 끝났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국가가 약속한 안락한 노후와 매달 통장에 찍힐 30만 원의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의 훈장뿐이라고 믿었다. 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친구들에게 전화를 건다. 이제 곧 연금이 나오니 술 한 잔 사겠다는 그의 목소리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친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조수석에 놓인 스마트폰이 날카로운 진동을 울린다. 미래연금국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다. 경고. 귀하는 2026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 선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직장도 없고 소득도 없는 내가 왜 부자로 분류되었는가. 당신이 믿고 있는 평온한 노후는 이미 누군가의 정교한 알고리즘에 의해 난도질당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라는 거대한 설계자가 당신의 주머니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털어가는지에 대한 수사 기록이다. 당신의 지갑 속에 든 돈이 정말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시 생각하라. 진실은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다. 정 선생은 마른 침을 삼키며 수사관의 사무실 문을 연다. 방 안에는 차가운 금속성 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다. 창밖의 도시 풍경은 마치 거대한 기계장치처럼 돌아가고 있고 수사관은 말없이 창밖을 응시하다가 정 선생이 타고 온 차를 가리킨다. 정 선생은 억울한 표정으로 항변한다. 이 차는 그저 평생 고생한 나에게 준 작은 선물일 뿐이라고. 중고차 시장에서 산 것이고 낡은 것인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묻는다. 수사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블릿 화면을 정 선생 앞으로 밀어넣는다. 화면 속에는 정 선생의 차량 가액이 4,500만 원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다. 2026년의 새로운 규칙은 비정하기 짝이 없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그 물건은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초연금을 씹어 삼키는 굶주린 포식자가 된다. 정부의 계산기 속에서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은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된다. 즉 현실에서 정 선생은 기름값 몇천 원에 벌벌 떠는 은퇴자일지라도 전산망 속에 그는 매달 4,500만 원을 벌어들이는 초고소득자로 둔갑한다. 이것이 바로 금융 노아르의 첫 번째 함정이다. 정 선생이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알고리즘은 그가 매달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연금 지급 버튼을 차단한다. 4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니라 생존과 탈락을 가르는 단두대의 칼날이다. 정 선생은 당황하며 말한다. 이 차를 팔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수사관의 대답은 더 차갑다. 이미 기록은 남았고 당신의 자산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Kick XEAT, NTEAT. 이 기계는 정 선생의 품위를 지켜주는 상징이 아니라 그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기생충이었다. 수천만 원의 가치를 가진 철덩어리가 그의 통장에 들어와야 할 매달 30여만 원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이다. 정 선생은 선택해야 한다. 화려한 껍데기를 유지하며 가난한 현실을 견딜 것인가, 아니면 이 포식자를 팔아치우고 시스템이 요구하는 빈민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2026년의 정부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의 자존심은 얼마인가? 그리고 그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지급되는 연금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는가? 정 선생의 손에 쥐어진 차키가 차갑게 식어간다. 첫 번째 문은 열렸지만 그 뒤에는 더 거대한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는 차량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자녀에게 넘기는 도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시스템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소유권을 넘기는 순간 또 다른 추적 장치가 가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의 완벽한 덫이다. 정 선생은 차가운 땀을 닦으며 수사관의 방을 나섰다. 4,500만 원짜리 중고 세단이라는 포식자를 떼어냈으니 이제는 정말 자유로울 것이라 믿었다. 그는 곧장 중고차 매매단지로 달려가 차를 처분했고 그 돈으로 밀린 빚을 일부 갚았다. 이제 내 명의로 된 거창한 자산은 없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고 나는 정말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노인이다. 정 선생은 다시 수사관을 찾아가 당당하게 서류를 내밀었다. 이제는 자격이 충분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시위였다. 하지만 수사관은 서류를 보지도 않은 채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모니터를 돌려 정 선생에게 보여주었다. 화면 위에는 붉은색 글씨로 거대한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것은 정 선생이 깝깝게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록이었다. 수사관의 목소리는 녹슬지 않은 칼날처럼 예리하게 정 선생의 귀를 파고들었다. 당신은 차를 팔았지만 당신의 과거까지 팔지는 못했습니다. 2026년의 시스템은 현재의 당신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타임머신처럼 당신의 2021년부터의 행적을 낱낱이 뒤져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5년의 망령이라 부르는 금융 이력 추적 시스템입니다. 화면에는 3년 전 정 선생의 통장에 찍혔던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시골에 남아있던 작은 땅을 정리하고 받은 돈이었다. 정 선생은 당황하며 소리쳤다. 그 돈은 이미 다 썼습니다. 아들 전세 자금에 보태주고 병원비로 쓰고 생활비로 쓰다 보니 남은 게 한 푼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 비정한 논리가 정 선생을 옥죄기 시작했다. 국가의 입장에서 증거가 없는 지출은 존재하지 않는 지출입니다. 당신이 1억 원을 썼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증명할 종이 한 장이 없다면 알고리즘은 그 돈이 여전히 당신의 집 어딘가 장롱 속에 숨겨져 있다고 간주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산의 은닉이라 부릅니다. 정 선생은 억울함에 몸을 떨었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에 무슨 영수증이 있고 생활비로 쓴 돈을 어떻게 일일이 기록한단 말인가. 그러나 시스템에게 감정은 사치일 뿐이다. 증명되지 않은 1억 원은 매달 정 선생의 자산 가액으로 합산되어 그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다. 이것은 완벽한 함정이다. 정부는 당신이 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오직 당신이 그 돈을 합법적으로 소멸시켰다는 확실한 물증만을 원한다. 정 선생은 이제 시간을 거스르는 추격전을 시작해야 한다. 3년 전 자신에게 돈을 빌려갔던 친구를 찾아가 차용증을 다시 써달라고 읍소해야 하고 이미 폐업했을지도 모르는 동네 의원을 뒤져 수술비 영수증 사본을 구걸해야 한다. 만약 그 증거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정 선생은 통장에 단돈 10,000원도 없는 상태에서도 1억 원을 가진 부자로 분류되어 남은 평생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정 선생은 사무실을 뛰쳐나와 빚바랜 수첩을 뒤지기 시작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누구와 돈 거래를 했는지 기억의 파편을 모으는 과정은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았다. 1억 원이라는 망령은 정 선생의 뒤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그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026년에 대한민국에서 가난을 증명하는 것은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정교한 과정이다. 과거에 당신이 손에 쥐었던 모든 화폐는 꼬리표가 붙어 전산망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절박한 순간 그 꼬리표들은 망령이 되어 돌아와 당신의 목을 챈다. 정 선생은 낡은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동창생의 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한 번만 도와달라고 내가 연금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말해야 하는 비참함이 밀려왔다. 시스템은 단순히 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과거의 모든 관계를 비즈니스로 치환하게 만든다. 영수증이 없으면 당신은 유죄다. 증거가 없으면 당신은 부자다. 이 비논리적인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정 선생은 사라진 1억 원의 행방을 찾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난도질해야 했다. 밤이 깊어지자 정 선생은 겨우 몇 장의 낡은 영수증과 입금 확인증을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로 증명할 수 있는 금액은 고작 2천만 원 남짓이었다. 여전히 8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망령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수사관이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당신의 기억은 데이터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정 선생은 깨달았다. 자신이 싸우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공무원이 아니라 인간의 망각을 허용하지 않는 거대한 디지털 감옥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2026년의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5년 동안 얼마나 완벽하게 자신의 흔적을 문서화했는지를 평가하는 가혹한 시험대다. 정 선생은 이제 다음 관문으로 향한다. 그의 앞에는 더 잔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열심히 일한 자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의 운명이 뒤바뀌는 기이한 역설이다. 과거의 영수증 꾸러미를 들고 허망하게 길을 걷던 정 선생은 동네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에는 그의 오랜 친구 박 선생이 제복을 입고 서 있었다. 박 선생은 매달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월급을 받으며 경비 일을 하고 있었다. 정 선생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박 선생에게 말을 건넸다.
이보게, 박 선생 자네는 그렇게 꼬박꼬박 큰 돈을 버니 연금 같은 건 꿈도 못 꾸겠구먼. 나처럼 직업도 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도 탈락하는 세상인데 말이야. 정 선생은 은근한 우월감을 느끼며 박 선생의 노고를 비웃었다. 노동은 고귀하지만 국가의 복지 체계 안에서는 그저 소득의 증거일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선생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보였다. 거기에는 매달 국가에서 입금되는 34만 원의 기초연금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정 선생의 눈이 경악으로 뒤집혔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월 300만 원을 버는 노동자가 연금을 받고 단돈 10원의 수입도 없는 은퇴자가 탈락한다니. 그는 다시 수사관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미쳤습니다. 도대체 어떤 계산법이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수사관은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다시금 그 무정한 모니터를 켰다. 그리고 정 선생 앞에 2명의 데이터 시트를 띄웠다. 왼쪽은 노동하는 박 선생, 오른쪽은 예금을 쥐고 있는 정 선생이었다. 수사관의 설명은 잔혹했다. 박 선생의 300만 원은 살아있는 소득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땀 흘려 일하는 자에게 매우 관대한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근로소득에서는 기본적으로 112만 원을 무조건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300만 원에서 112만 원을 빼고 거기서 다시 30%를 제외하면 박 선생의 소득은 전산망에서 고작 131만 6천 원으로 기록됩니다. 기준액인 228만 원보다 한참 낮으니 그는 당당하게 연금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의 증발이라 불리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렇다면 정 선생의 경우는 어떠한가? 정 선생이 차를 팔고 남은 돈과 장롱 속에 숨겨두었다고 의심받는 그 현금들은 죽어있는 재산이다. 국가는 재산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다. 은행에 넣어둔 예금은 실제 이자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연 4%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강제 계산된다. 이를 소득 환산율이라 부른다. 정 선생의 통장에 잠자고 있는 1억 원은 매달 33만 원 이상의 소득으로 자동 변환되어 그의 발목을 잡는다. 근로소득자에게 주어지는 112만 원의 기본 공제 같은 것은 재산소득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 선생은 망연자실했다. 평생 아끼고 저축하여 노후를 대비한 자신의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반면 매달 벌어서 소비하는 박 선생은 시스템의 수혜자가 되었다. 수사관은 정 선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덧붙였다. 국가는 당신이 돈을 쌓아두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돈은 흘러야 하고 소비되어야 하며 경제의 윤활유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예금은 시스템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죽은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재산을 가진 자를 부자로 규정하고 노동하는 자를 보호해야 할 약자로 분류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설계자가 던지는 메시지다. 저축은 미덕이 아니라 짐이다. 당신이 은퇴 후에 평온하게 통장 잔고를 갉아먹으며 살기를 꿈꾼다면 국가는 당신을 연금 수급 대상에서 가장 먼저 제외할 것이다. 반대로 몸이 부서져라 다시 일터로 나가 최저임금을 받는 노인에게는 연금이라는 보너스를 하사한다. 정 선생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통장에 묶인 1억 원은 자산이 아니라 자신을 가두는 감옥의 창살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돈이 가만히 누워있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암세포로 돌변한다. 박 선생의 300만 원 월급은 매달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연기처럼 처리되지만 정 선생의 1억 원 예금은 바다 깊은 곳의 피처럼 그를 빈곤의 빛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시스템은 정 선생에게 속삭인다. 돈을 쓰라 아니면 다시 일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약속한 복지의 그늘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될 수 없다. 정 선생은 경비실의 박 선생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제복이 이전과는 달라 보였다. 그것은 노예의 옷이 아니라 시스템의 허점을 꿰뚫고 살아남은 생존자의 갑옷이었다. 정 선생은 이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통장의 숫자를 지우고 부채를 갚거나 아니면 자신도 박 선생처럼 다시 거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시스템의 함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재산을 정리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머무는 장소, 그가 받는 효도조차도 알고리즘은 소득으로 환산할 준비를 마쳤다. 정 선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음 수사 기록을 넘겼다. 그곳에는 더 교묘하고 감정적인 덫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자식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는 가혹한 규칙이었다. 정 선생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쳤다. 차를 팔았고 예금을 쪼개 빚을 갚았으며 과거의 망령들과 싸워 영수증을 모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통장은 비어 있었고 추운 겨울을 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강남에서 성공한 큰아들이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20억 원이 넘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번듯한 대리석 바닥과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정 선생은 그것이 자신의 고단한 삶에 대한 마지막 보상이라고 믿었다. 아들 집에 얹혀 사는 것이니 내 명의의 재산도 아니고 소득도 발생하지 않으니 이제야말로 기초연금을 받아 용돈으로 쓸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짐을 싸들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다. 그것이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는 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정 선생이 강남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보이지 않는 전산망의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며칠 뒤 정 선생에게 날아온 것은 연금 승인서가 아니라 또다시 날카로운 거절의 통보였다. 사유는 무료 임차소득 발생. 정 선생은 경악했다. 아들 집에 공짜로 사는 것이 어떻게 소득이 된단 말인가. 그는 다시 수사관을 찾아가 울먹이며 물었다. 내가 아들 집에서 밥 얻어먹고 잠만 자는 게 무슨 죄입니까? 내 주머니에는 단돈 10원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수사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곳에는 효도라는 감정 대신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비정한 법률 용어가 적혀 있었다. 2026년의 시스템은 자녀의 부유함조차 부모의 소득으로 환산한다. 자녀가 소유한 집의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그 집에 거주하는 부모는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산 방식은 잔인할 만큼 정교하다. 아파트 가격의 0.78%를 연소득으로 잡고 이를 다시 12달로 나눈다. 2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정 선생은 매달 130만 원이 넘는 가짜 월급을 받는 소득자로 분류된 것이다. 정 선생의 손에는 단 한 푼의 현금도 쥐어지지 않았지만 알고리즘 속에서 그는 이미 강남의 고소득 노인이 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효도의 함정이라 부르는 두 번째 가짜 숫자다. 수사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다. 정 선생, 당신은 아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국가는 당신이 아들로부터 130만 원어치의 주거 혜택을 매달 상속받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혜택을 돈으로 환산하면 당신은 더 이상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이 아닙니다. 정 선생은 기가 막혔다.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삶이 어떻게 고소득자의 삶이란 말인가. 강남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는 가장 가난한 식객이었지만 국가의 장부 위에서 그는 가장 배부른 수혜자였다. 시스템은 가족의 결합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를 종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효도에 대한 과세다. 자식의 성공이 부모의 빈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사회적 안전망 밖으로 밀어내는 지렛대가 된다.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자식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자식이 가난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연금을 포기해야 한다. 정 선생은 화려한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며 생각했다. 이 대리석 바닥 한 칸이 매달 내 34만 원을 앗아가고 있구나. 아들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이 사실은 독이 든 성배였음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유령은 정 선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아들이 사주는 옷 한 벌, 며느리가 챙겨주는 보약 한 채조차 혹시 소득으로 잡히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했다. 국가는 가족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숫자의 잣대를 들이대며 모든 호의를 현금 가치로 치환해버렸다. 이제 정 선생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아들의 집에서 나와 차가운 지하방이라도 자신의 명의로 얻어나가는 것, 가족의 품을 떠나야만 국가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지독한 역설 앞에서 정 선생은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강남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정 선생에게는 거대한 빚더미처럼 느껴졌다. 시스템은 인간의 따뜻한 온기보다 차가운 서류상의 독립을 신뢰한다. 효도는 장려되어야 할 미덕이 아니라 은폐되어야 할 자산이 되어버렸다. 정 선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짐을 다시 쌌다.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버지는 연금을 받아야겠다고 말해야 하는 그 비참한 순간을 떠올리며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정 선생은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가족과의 인연까지 서류상으로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전광판에 여전히 붉은색 경고등이 꺼지지 않는 마지막 이유. 그것은 그의 주머니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종이 한 장 때문이었다. 그가 잊고 있었던
그러나 국가의 망막에는 선명하게 각인된 그 마지막 단서가 그의 운명을 결정지으려 하고 있었다. 정 선생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수사관의 방으로 다시 향했다. 정 선생은 이제 모든 것을 버렸다. 고급 중고차도, 평생 모은 예금도, 강남 아파트의 화려함도 뒤로 했다. 그는 이제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방 한 칸에 자리를 잡았다. 주머니에는 5년 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모은 낡은 영수증 몇 장뿐이다. 이제는 정말 끝났겠지. 이제는 국가가 나를 가난한 노인으로 인정해주겠지. 정 선생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수사관 앞에 섰다. 하지만 수사관의 모니터는 여전히 붉은색이었다. 시스템은 끈질기게 그를 거부하고 있었다. 수사관은 정 선생의 낡은 지갑 속에 꽂혀있던 바랜 종이 한 장을 가리켰다. 그것은 3년 전 문을 닫았던 치킨집의 사업자 등록증이었다. 정 선생은 실성한 듯 웃으며 말했다. 수사관님, 그 가게는 이미 3년 전에 망했습니다. 닭을 튀길 기름 살 돈도 없어서 문을 닫았고 지금은 간판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종이 한 장이 문제가 됩니까? 수사관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당신의 기억 속에서는 망한 가게일지 모르지만 국세청의 전산망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사장님입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등록증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당신에게 매달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의 추정소득을 강제로 부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령 면허의 저주입니다. 정 선생은 뒤통수를 엇맞은 기분이었다. 돈 한 푼 벌지 못하는 종이 쪼가리가 그의 연금을 가로막는 마지막 바리케이드였다. 알고리즘은 현실의 고통을 보지 않는다. 오직 서류상에 남겨진 데이터의 생사만을 따질 뿐이다. 정 선생은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타고 세무서로 향했다. 시계 바늘은 무정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이달의 신청 마감 시간은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는 세무서 창구에서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제발 이 유령을 죽여주십시오. 이 사업자 등록증을 없애주십시오. 폐업 신고서에 사인을 하는 정 선생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30분 뒤 정 선생은 다시 수사관의 방으로 돌아왔다. 폐업 사실 증명원을 받아든 수사관이 마지막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긴장감이 감도는 정막 속에서 마침내 모니터의 화면이 붉은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다. 2026년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승인, 매달 34만 원이라는 숫자가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정 선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일해온 보상이 고작 이 차가운 기계의 허락을 구걸하는 일이었다니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거대한 데이터 미궁 속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전리품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정 선생은 낡은 기초연금 통장을 손에 쥐고 수사관의 방을 나왔다. 복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연금을 받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성취를 부정해야 했고 자식과의 인연을 서류상으로 끊어내야 했으며 과거의 기록을 낱낱이 파헤쳐야 했다. 승리했지만 그것은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그는 이제 매달 34만 원을 받게 되겠지만 그 대가로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삶의 흔적들을 모두 지워버렸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마주한 비정한 진실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는다. 당신은 정말로 안전한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금, 당신이 타고 다니는 그 차, 심지어 당신 자녀의 성공조차도 국가의 알고리즘 앞에서는 당신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수 있다. 2026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보가 없는 자는 가난해지고 증명하지 못하는 자는 탈락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정 선생의 기록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머지않아 당신이 겪게 될 생존의 기록이다.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의 이 정교한 덫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자산을 재배치하고 과거의 유령들을 청산하라.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의 헌신을 기억하지 않는다. 오직 당신이 남긴 디지털 데이터만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할 뿐이다. 스스로를 부자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시스템이 당신을 가난하다고 믿게 만들라. 그것만이 이 차가운 금융 느와르의 시대에서 마지막 품위를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직시하는 자만이 자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숨겨진 금융의 이면과 권력의 알고리즘을 추적할 것이다. 각성하라. 그리고 준비하라. 당신의 데이터가 당신의 적이 되지 않도록. 이것으로 기초연금 수사 기록 1호를 마친다. 더 깊은 진실을 알고 싶다면 우리의 채널을 계속 지켜보길 바란다. 이곳은 단순한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지식의 요새다. 다음 수사 기록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